안녕하세요. 올해 33이 된 저는 3년 전 코인 선물을 하다가 모든 걸 잃고 신용불량자로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아직도 부끄럽고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경험이 경고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평범하게 대학교를 졸업했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는 알바를 조금씩 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30살이 되던 해 1월 첫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 회사 근처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고 그때 저는 나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렇게 일상을 차곡차곡 쌓아가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선택이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어느 날 평소처럼 이 친구와 밥을 먹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본인 수익인증을 보여주더라고요. 실제 거래 내역 화면을 열어놓고 이번 달에만 1,000만 원 벌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운이 좋았겠지 하면서 대충 넘기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주식으로 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돈을 벌었다는 게 바로 코인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차트를 보면서 매수를 걸지 매도를 걸지 방향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래이고 변동성이 워낙 심해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위험하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고 말리던 쪽이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제 머릿속에서 코인 선물은 그냥 도박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친구가 진짜로 수익을 크게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월급 몇 달치를 단 며칠 만에 벌어오는 걸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나는 안 해야지라고 버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친구의 수익은 그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꾸준히 돈을 벌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부터는 저도 하고 싶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친구에게 나도 방법 좀 알려줘라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갈라놓은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럽고 소심하게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게 하니 수익은 잘 안 나고 손실만 깔짝깔짝 이어졌습니다. 마치 작게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돈을 안 벌게 해주겠다는 시장의 장난 같았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 유튜브에서 차트 분석 영상도 보고 여러 가지 전략도 따라 해보면서 이제는 좀 아는 것 같은데? 라는 착각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코인 선물을 하다 보니 제 생각 자체가 점점 위험하게 변해갔습니다. 모니터 속 숫자들은 어느 순간부터 현실감이 없어졌고 5만원, 10만원 정도는 이상하게도 진짜 돈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코인 선물 관련 카페 글이나 유튜버들을 보면 수백 수천만 원이 그냥 기본 단위처럼 오가니까 제가 잃고 따는 금액들이 오히려 너무 작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현실에선 절대 가볍지 않은 돈인데도 차트 앞에 앉아 있을 때만큼은 그냥 사이버머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돈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무뎌진 어느 날 저는 결국 이런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한번 크게 가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그날 저는 그동안 모아둔 월급 500만 원에 대출 3천만 원까지 한 번에 다 걸어버렸습니다. 방향이 아래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물타기도 아니고 그냥 여기가 바닥이겠지라는 생각으로 한 방에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 곧 올라갈 거라고, 이제는 반등만 남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생각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 예상과는 정반대로 시장은 원웨이로 미친 듯이 더 떨어졌고 결국 저는 증거금 부족으로 버티지 못한 채 강제로 청산, 그러니까 버틸 자금이 없어서 컷이 나버렸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몇 천만 원만 더 있었으면, 조금만 더 버틸 수 있었으면 다시 올라오는 건데 이미 전 재산과 대출금을 다 태워놓고도 저는 끝까지 그런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고 위험한 마인드였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이미 너무 깊게 빠져 있었습니다.
제 실력은 없었고 제대로 된 공부도 안 돼 있었고 냉정한 투자라기보다 그냥 도박에 가까운 짓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분 가까이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고 손은 키보드에서도 마우스에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조금 차리고 계좌 화면을 다시 내려다봤을 때 거기에는 숫자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잔액 0원. 계좌는 텅 비었고 제 멘탈도 그대로 텅 비어버렸습니다. 내가 진짜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멘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멍해지더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는 밀리기 시작했고 통장에 돈이 없으니 연체는 한 달, 두 달씩 쌓여갔습니다.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고 문자도 끊임없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전화기만 바라보면서 가슴이 턱 막힌 채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어차피 더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점점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연체와 독촉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실수도 늘고 출근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됐습니다. 결국 저는 그 스트레스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연체된 지 2달 만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사실 대출이자와 월세를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버텼어야 했는데 그때의 저는 이미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갑자기 왜 그만두냐고 물었지만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둘러댔고 아무도 제 진짜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루 종일 멍하니 누워 폰만 보며 시간을 죽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했다면 일을 다시 구해야 한다든지 집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해야 한다든지 뭔가 움직이는 게 맞았겠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도 벅찼고 몸은 누워있는데 머리는 멈춰버린 사람처럼 아무 행동도 안 하고 폐인처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살은 어느새 8kg나 빠져 있었습니다. 연체 기간은 계속 늘어났고 머릿속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부모님과는 떨어져 살다 보니 제가 회사를 그만둔 것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외동아들이라 항상 저를 잘 챙겨주셨고 저는 나름 성실한 아들이라고 생각해왔기에 더더욱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고 한심했습니다. 월세가 계속 밀리자 집주인분은 이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연락을 하셨고 저도 더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을 빼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저는 결국 부모님 집으로 내려가 모든 걸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코인 선물을 했다는 것, 월세도 못 내서 곧 방을 빼야 한다는 것, 회사를 이미 그만둔 지 2달이 지났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제가 갈 곳이 없다는 것까지 저는 부모님께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지만 더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는 말을 잃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갚아주면 너 또 할 거 아니냐?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의 저는 제 자신조차 믿지 못할 만큼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빚은 제가 갚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빚은 네가 갚아라. 대신 네가 조금 안정될 때까지는 여기 들어와 살아라. 그래도 결국 부모님은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한 달 동안 눈치를 보며 빨래와 청소와 집안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덜 죄송한 마음이 들 것 같아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제가 다 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좀 쉴 만큼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해보자. 너도 빚 갚고 다시 살아봐야지. 그 말이 어쩌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때의 제게는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켰고
사람인과 잡코리아에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일자리를 찾아보면서도 빚에 대한 정보도 알아봤는데 연체가 3개월이 넘으면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인터넷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만 더 지나면 90일이 되었기에 연체 90일이 되자마자 다음날 바로 상담 예약을 잡았고 2주 뒤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막상 가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들 표정이 어두웠고 근심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만 이렇게 산 게 아니구나. 나만 실패한 게 아니구나. 상담사님은 지금 직업이 없어도 앞으로 일만 구하면 된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너무 자책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보다 따뜻한 말을 해주셔서 조금은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워크아웃 신청을 마쳤고 체결까지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계속 이력서를 넣었고 마침내 한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포스기를 설치하는 회사였고 주 5일의 주간 근무라 근무 조건도 괜찮았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면접관이 말도 잘하고 긍정적인 것 같다고 얘기해줬고 며칠 뒤 합격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완전히 처음 해보는 업무였고 낯설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형이 옆에서 잘 알려주고 챙겨줘서 3개월쯤 지나니 업무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워크아웃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60개월 동안 갚는 조건이었습니다. 처음 5개월은 이자만 납부하고 6개월째부터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50만 원이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빚 갚는 계획이 눈앞에 숫자로 딱 보이니 복잡했던 마음도 조금은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진짜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그때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워크아웃이 개시된 첫 달 이자만 빠져나가는 걸 보니 허무함이 크게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5개월간 이자만 내고 드디어 6개월째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날에는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월급을 계산해보니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월급은 세후 220만 원 조금 넘는 정도였는데 그중 50만 원은 워크아웃, 부모님과 함께 사는 조건으로 생활비 50만 원, 그리고 휴대폰 요금, 교통비, 점심값 등을 빼면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100만 원이나 남네. 그러면서 남은 돈으로 적금 50만 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회사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계속 질문이 따라다녔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언제쯤 숨 좀 쉬면서 살 수 있을까?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배부른 소리였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벌인 일이고 제가 만든 결과인데 막상 돈을 갚고 있다 보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조차 사치였습니다. 당장 매달 납부일을 맞추는 게 최우선이었고 다시 연체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포스기 설치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가게들을 만났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곳도 있었고 아침부터 밤까지 혼자 버티는 작은 가게도 있었고 창업하자마자 긴장된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는 사장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땀 흘리며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는 뭐 하다가 이렇게 된 걸까? 저렇게 성실하게 버티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한순간에 인생을 무너뜨릴 정도로 무모했을까? 자책이 하루 일과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렇다고 제 사정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저 성실한 신입 직원이었고 가족에게는 다시 일해서 살아보려는 아들이었으며 친구들과는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했습니다. 코인 선물을 알려준 친구조차 멀어졌습니다. 친한 친구였지만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다시 그 세계로 발을 들일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결국 혼자 견디는 삶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신용불량자라는 단어 자체가 무겁다 보니 일상의 작은 불편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공과금과 휴대폰 요금을 자동이체로 쓰던 신용카드는 워크아웃 이전에 미납이 쌓이면서 결국 정지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니 그 불편함이 바로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체크카드조차 언제 정지될지 몰라 마음이 늘 불안했습니다. 몇 개월 뒤에 정지될 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혹시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잔액을 확인하는 일이 어느새 하루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월급 통장 역시 제 이름으로 받긴 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안전하게 비대면 통장으로 개설한 뒤 그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는 원하는 계좌로 월급을 받을 수 있게 해줘서 겉으로 티나지 않게 조용히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밥이나 술을 먹을 때도 예전엔 제가 긁고 돈을 받았지만 이젠 핑계를 대며 계산에서 빠지고 친구가 결제하면 저는 돈만 이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배달음식 역시 전부 네이버페이로 연결해서 결제했습니다. 코인 선물을 할 땐 상상도 못했던 불편함들이 현실에서는 돌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용이란 건 돈보다 무섭고 한 번 잃으면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상상 이상으로 오래 걸린다는 것. 빚을 지고 난 뒤에는 돈이 없다는 사실보다 신용이 없다는 현실이 훨씬 사람을 옥죄었습니다. 누가 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세상 전체가 저를 경계하는 구조 속에 있다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매달 50만 원씩 사막에서 모래 한 줌을 파내듯 꾸준히 갚아나갔습니다. 워크아웃을 하면서도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남긴 했지만 마음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절약하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가면 비싼 메뉴는 눈치 보여 고르지 못했고 술자리는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일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로 자리를 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무도 제 사정을 모르는데도 저는 항상 스스로를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처럼 느끼며 늘 숨어 사는 듯한 기분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빚이 끝나면 다시 은행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고 휴대폰 요금 밀릴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신용카드 한 장쯤은 만들 수 있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 하나였습니다. 그 희망이 저를 억지로라도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다 보니 회사에서도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기만 하던 설치 업무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사장님들이 커피라도 한 잔 건네주거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웃어주면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사람답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 감정이 저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빚은 쉽게 줄지 않았고 60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꼬박꼬박 내도 원금은 아주 조금씩만 줄어갔습니다. 마치 끝이 없는 사막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정신 차린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20대에 저축도 하고 경험도 쌓고 연애도 하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몰려오면 저는 일부러 휴대폰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다시 무너진다는 걸 이미 한 번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용불량자의 삶을 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선택이 만든 결과일 뿐 그 결과를 견디고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매일 느끼며 살아갈 뿐입니다. 저에게 60개월은 자책과 후회, 반성, 그리고 다시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뒤섞인 긴 터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터널을 걷고 있는 지금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은 제가 다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저처럼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잘 견뎌내시고 이 시간들을 결국 이겨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선물이나 해외 선물처럼 어렵고 변동성이 심한 투자들은 반드시 충분히 공부하시고 신중하게 여러 번 생각하신 뒤에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